그녀는 학교 다닐 때 그를 경멸했다. 반 아이들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인생 밑바닥이야.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끝나겠지. 세월이 흘러 그는 길게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누더기를 입고 손에 감자 한 통을 든 채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있는 그녀.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녀의 말을 잊게 만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 전에 우리 채널을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주 오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거는지 아는 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지금도 그 소년이 보입니다. 협상실, 브리오니 정장, 아파트값과 맞먹는 시계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 지하실 소년이 보입니다. 낡은 스웨터, 때 묻은 손톱, 축축한 벽의 냄새와 싸구려 담배 냄새. 모두가 무서워하고 피하고 옆에 앉기를 꺼려했던 아이.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건네받았던 아이. 알루미늄 숟가락이 없어졌다고. 그가 먹고 나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시선을 기억했다. 식당 아주머니의 그 눈빛, 바닥에 얼룩이나 바퀴벌레를 보듯한 그 눈빛. 그때 나는 9살이었다. 엄마는 떠났다. 할머니에게 말하길, 난 아직 젊어. 이런 동네에서 평생 살 생각 없어. 그리고 떠났다. 트럭 운전사와 함께. 나중에 독일에서 결혼했다고 소문이 돌았지만 그건 이웃에게 들려주는 동화였을 뿐. 나와 할머니에겐 엽서 한 장, 편지 한 통 없었다. 나는 1년을 기다렸다. 생일날 어쩌면 와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다 기다리는 걸 멈췄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기다렸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다. 아니, 단순히 마신 게 아니라 술에 녹아들었다. 며칠씩 사라졌다가 돌아오면 훈제 생선과 함께 말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 나처럼 되지 말고.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듯한 웃음과 함께. 가끔 때리기도 했다. 대부분은 나를 잊은 듯했다. 한겨울 어느 날 그는 문을 열지 못해 밤새 계단에 앉아 있었다. 문이 아니라 자물쇠를 헷갈렸다. 이웃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식탁보 위에 빵부스러기처럼 그냥 털어버리는 존재. 우리는 반지에 살았다. 원래는 기술 창고였던 공간을 개조한 곳. 늘 축축했고 바퀴벌레가 나왔고 머리 위에는 수도관이 지나갔다.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자는데 익숙해졌다.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잤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다. 손으로 빨래하고 내게 죽을 끓여주고 학교 청소를 하셨다. 바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끔 버려진 노트 중 찢어지지 않은 걸 몰래 가져오셔서 붙여주셨다. 나는 그 노트에 글을 썼다. 어느 노트 표지엔 누군가 적어놓은 글이 있었다. 바보용.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썼다. 그래, 그렇게 해. 난 읽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 옷에서는 냄새가 났고 신발은 더러웠고 가방은 낡았다. 그래서 타겟이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랬다. 특히 국어 선생님, 유아정 선생.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와 날카로운 매니큐어. 그녀의 대표적인 수법은 이랬다. 교탁 앞에 서서 말했다. 이반, 나와서 우리 좀 놀래켜봐. 내가 말을 더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절대 성공 못해. 너희 같은 애들은 결국 건설 현장이나 감옥으로 간다.
그때 나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고 아니면 단단해졌다. 어느 날 나는 지각을 했다. 버스를 놓쳤고 눈은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손가락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서 있었고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얘들아, 늦게 오는 아이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도 제 시간에 못 오는 아이가 과연 인생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낄낄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뭔가 말했더라면 아마 달려들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후회했겠지. 그리고 그땐 이미 늦었을 거야.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참아야 해. 이봐나, 학교만 끝내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몰랐다. 내가 가끔 수업이 끝나고 숲으로 사라졌다는 걸. 버려진 난방관 위에 앉아 눈 위를 미끄러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사라지고 싶었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날 붙잡았다. 마치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내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넌 보여줄 수 있어. 넌 일어날 거야. 비록 혼자일지라도. 나는 가끔 상상했다. 언젠가 교실 앞에 정장을 입고 서서 말하는 나를. 기억하시죠, 저를. 그때 당신들이 버렸던 아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는 몰랐다. 아무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다. 두렵지 않고, 술 취한 발소리에 잠에서 깨지 않고, 동전 몇 개를 세지 않아도 되고, 체육 시간에 구멍난 양말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그저 누군가가 날 경멸하지 않기를, 눈을 마주쳤을 때 외면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국어 시험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비반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펜 소리를 내며 시험지를 풀고 있었다. 누군가는 발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노트를 가리며 속삭였다. 창밖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마치 이 세상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덮어주려는 듯한 눈이었다. 나는 창가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알파벳 순서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었다. 찌꺼기, 쓰레기, 모두가 피하려고만 하는 존재. 쉬는 시간에는 벽에 기대 서서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듯한 척을 하곤 했다.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못 들은 척하면서 내 앞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다. 마치 유리 너머로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투명한 그 종이. 머릿속은 뿌연 안개로 가득했고 할머니가 남은 재료로 끓여준 묽은 수프 같았다. 유아정 선생은 이미 받아쓰기를 다 불러줬지만 내 손가락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글씨를 써보려고 했지만 지웠고 다시 써보려 했지만 또 틀렸다. 잉크는 마치 내 안의 상처에서 흐르듯이 퍼져갔고 종이는 계속 하얗게 남아있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15분이 흘렀다. 20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하얀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 대한 판결 같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열이 뺨을 타고 올라왔다. 내가 지능이 낮다는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조차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어때요? 거긴 심리치료도 있으니까. 나는 알았다. 내가 못하는 이유는 바보여서가 아니라 내 안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틀리면 또 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반, 제출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정확하고 단호하며 마치 뉴스 앵커 같았다.
아니, 그것은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종이를 집었다. 여전히 빈 종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모든 시선이 내 뒤통수를 찌르는 듯했다. 발걸음 소리가 귀에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시험지를 건넸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마치 그것이 종이가 아니라 죽은 생쥐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종이를 불빛에 비춰보더니 온 교실이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교실이 킥킥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코를 파는 게 취미였던 성우와 내가 예전에 발목을 삔 걸 도와줬던 민서, 그들조차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착한 일을 해줘도 결국 사람들은 무리를 택한다는 것을,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반, 너는 실패했어.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이게 바닥이라는 거야. 넌 알아? 넌 지식도 노력도 미래도 없어. 너에게선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아무것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이 메어버려서. 목구멍엔 돌멩이라도 삼킨 듯한 덩어리가 있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펜을 찾는 척 고개를 숙였다. 오직 한 사람, 지수만이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는 연민이 아니라 이해 혹은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앉아요. 유아정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판결문처럼. 나는 앉지 않았다. 나는 교실을 나섰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이 닫혔고 교실의 소음은 멈췄다. 마치 나와 함께 산소도 빠져나간 듯.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누가 뭐라든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부서졌고 혹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복도를 걸었다. 벗겨진 벽지를 지나 벽에 붙은 이달의 우수 학생 상장이 줄지어 있는 게시판을 지나쳐갔다. 멈추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 경비실 앞을 지나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평소엔 시비를 걸듯 눈을 부라리던 경비 아주머니조차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지나쳤다. 학교 앞마당은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눈송이는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나는 학교 건물을 돌아 뒤편의 숲길로 향했다. 거기 차고지 옆에는 녹슨 난방관이 땅에서 삐죽 솟아 있었고 오래된 미완성 열수송관 위에 앉았다. 나는 그곳에 숨곤 했다. 너무 견디기 힘들 때면 그곳에서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할 수 있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파이프 끝에 앉아 눈 덮인 땅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세상은 조용했다. 가슴 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마치 새벽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불씨처럼 작은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건 작고 희미했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었다. 그 누구도 없었다. 선생도 반 친구들도 세상 누구도 나를 그렇게 묻어버릴 권리는 없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지는 백지였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나는 보여줄 것이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쓰레기도 밑바닥도 아님을, 지하실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도 인생이 있을 수 있음을. 나는 14살에 학교를 떠났다. 할머니는 울었고
가슴을 움켜쥐며 말씀하셨다. 이봐나, 졸업장 없이 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학교에 계속 남아있다면 진짜로 사라질 거라는 걸. 그 안에서 조롱과 경멸과 냉소 속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육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매일 아침은 고문이었고 종소리는 총성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한 것이다. 나는 건설 현장에 갔다. 나무판을 닦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자루를 옮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저녁 무렵 돌아왔다. 처음엔 못 견딜 줄 알았다. 허리는 불에 댄 것처럼 아팠고 손은 떨렸으며 손톱 밑은 늘 지저분했다. 무릎은 발판에 짓눌려 아팠고 손바닥엔 물집이 가득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은 내가 익숙해진 내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필요했고 독립이라는 그림자라도 붙잡고 싶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학교에서 바닥을 닦지 않으셨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었다. 앙상한 소년 가장. 봉투에 들어오는 현금 월급과 할머니가 말린 까맣게 색바랜 까마 중 2% 우려낸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공부를 했다. 늦은 밤 불을 조심스레 켜고 담요를 덮고 코딩을 배웠다. 얼지 않기 위해서도 있었고 벽 너머의 이웃이 항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었다. 중고 매장에서 금간 화면에 낡은 노트북을 샀다. 키보드는 몇 개가 잘 눌리지 않았지만 전원은 들어왔고 그건 나겐 기회였다. 인터넷은 잘 잡히지 않았지만 이웃집 공유기를 몰래 잡았었다. 무료 강좌를 다운받고 글을 읽고 동영상 강의를 보며 코딩을 배웠다. 코드의 첫 줄은 마치 주문처럼 느껴졌다. 의미는 몰랐지만 흉내라도 냈고 포기하지 않았다. 수없이 틀리고 욕하고 울면서도 계속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박종원님. 이미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배우는지를 보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감정적인 동정은 없었다. 그냥 솔직하게, 단호하게 설명했고 때로는 혼냈고 가끔 칭찬했다. 처음으로 어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넌 어디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 오늘 뭘 했는지가 중요해. 또 이렇게도 말했다. 틀리는 건 괜찮아.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말들이 나를 붙들었다. 마치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날 잡아줬다. 나는 정장을 입기 시작했다. 말하는 법을 배웠고 회의에 참여하며 내 의견을 피력했다. 사람들은 점점 내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 사람 대단하네. 말에 무게가 있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다. 이 말 속에, 이 캐릭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 성격은 성공과 여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아픔과 침묵으로 빚어진 것이었다. 시험지 위의 빈칸에서, 찬 바닥에서, 뺨을 내리치던 말에서, 벽 뒤의 흐느낌 속에서 만들어졌다. 할머니가 밤마다 내가 잠든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흘렸던 침묵 속의 손길. 그 손길에서 자란 단단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길을 고통스럽게 진창을 기어오르듯 걸어온 사람, 그리고 이제서야 시작점에 서 있는 인간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아정 선생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교무실에 가야 할 이유도, 채점할 시험지도, 출근할 교실도 없었다. 모든 게 느려졌고 아팠으며 관절은 삐걱였고 입안엔 쓴맛만이 남았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침묵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 사실이 가슴을 조여왔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연금은 18만 원 남짓. 거기에 수당이 조금 붙지만 월세와 약값, 전기세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적었다. 그녀는 작은 공책에 계산을 반복했다. 쌀이 얼마나 들었고 심장약은 얼마였으며 관절 크림은 쓸모도 없으면서 또 올라버렸다. 3번, 4번 덧셈을 반복하며 자책했다. 이 정도에 불안해지는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계산했다. 젊었을 적엔 꿈이 있었다. 언젠가 은퇴하면 강원도에 가리라 생각했다. 호수가 있고 잣나무 숲이 있는 조용한 마을, 물가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고 베란다에서 책을 읽으며 박하향 나는 차를 마시며 살아가리라. 하지만 강원도는 오래 전 엽서 속 풍경으로만 남았다. 누렇게 바랜 사진이 장롱 옆에 핀처럼 꽂혀 있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의사의 말로는 운명이 그렇다고 했다. 남편은 떠났다. 나는 아들과 살고 싶어. 시험지랑 붉은 펜은 이젠 지겨워.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일뿐이었다. 국어, 문법, 틀린 건 고치고 맞는 건 강조하는 그 세계. 규칙이 존재하고 실수엔 벌이 따르는 그 세계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달랐다. 더 이상 바른 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다. 학교엔 젊고 화사한 선생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틱톡과 영상으로 수업을 했으며 받아쓰기는 의미가 없고 평가는 협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 몇 장으로 교단을 떠났다. 감사 인사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버티려 했다. 도서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모임을 열었고 푸시킨을 읽으며 소소한 삶의 의지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 모임도 사라졌고 도서관은 임대에 넘어갔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뜨개질 제품을 팔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 오래된 무늬의 목도리를 원하지 않았다. 봄이 되어 그녀는 감자와 토마토, 애호박을 심었다. 옆 텃밭 할머니가 말했다. 유아정 씨, 정류장 옆에 박스 하나 놔요. 남는 건 팔아야지. 약값이라도 되게. 처음엔 그녀도 코웃음 쳤다. 자신이 언제 그렇게 무너졌나. 자신은 고등학교 교사였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없이 낡은 나무 판자를 모아 박스를 만들고 직접 기른 야채입니다 라는 종이를 써서 정류장 옆에 나가기 시작했다. 날씨는 무더웠고 아스팔트는 타올랐고 파리들이 눈 주위를 맴돌았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다. 어떤 이는 1,000원짜리를 내밀었고 어떤 이는 깎아달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녀의 얼굴을 본 뒤 슬며시 외면했다. 예전 제자들이 지나가기도 했다. 몇몇은 눈을 피했고 어떤 학생은 가까이 와서 호박 몇 개를 사곤 말없이 사라졌다. 또 한 학생은 그녀를 알아보고 말했다. 혹시 유아정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의 얼굴은 단정하고 단단했다. 광대뼈가 뚜렷한 고집스럽지만 품격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 밑은 칙칙했으며 웃을 때 입꼬리는 떨렸다.
검은 치마에 회색 가디건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다. 가끔은 조용히 생각했다. 잠든 채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프지 않게, 조용히, 또 하루를 감자와 싸우며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으면. 그러나 다음 날이 오면 또 나갔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이제 사치였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서늘한 7월 아침, 유아정은 늘 그렇듯 정류장 옆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겨우겨우 조립한 작은 진열대 위엔 감자 몇 알, 유리병에 담긴 잼, 그리고 고추잎과 깨십 몇 다발이 놓여 있었다. 송을시로 적힌 직접 기른 야채입니다. 가격 조정 가능이라는 종이는 바람에 비틀렸고 그마저도 오래된 듯 색이 발해 있었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무릎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허리는 숙었고 다리는 저렸으며 등 뒤로는 아스팔트의 열기가 스며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마치 구걸하는 사람을 대하듯 외면했다. 멀리 약국의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았을 때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거기에는 더 이상 국어 교사로서의 기계도 단정한 기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구겨진 인생의 잔상, 침묵과 체념으로 굳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낮고 조용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차분해서 이 거리, 이 더러운 정류장 옆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낯선 온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렸고 그가 서 있었다. 젊은 남성,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누군가. 단정한 외투를 입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있었으며 향기로운 향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쩐지 익숙한 눈빛. 남자는 다시 말했다. 혹시 유아정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녀는 움찔했다. 그 이름은 너무 오랜만에, 너무 낯설게 들렸다. 저예요. 이한결. 중1B. 20년 전쯤 국어 가르쳐 주셨던. 순간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한결이 그 이한결.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엔 순간적으로 그 아이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작은 키, 헝클어진 머리, 손톱 끝에 검댕이, 낡은 노트와 비어있는 시험지. 아무 말 없이 땅만 보던 그 아이. 이럴 수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지나가다가 너무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멈췄습니다. 거의 안 변하셨네요. 그는 놀리지도 비꼬지도 않았다. 그 말엔 단지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고 손이 떨렸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앞에 감자 바구니 옆에 이토록 번듯한 사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그때 선생님, 저한테 참 냉정하셨죠. 그녀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눈길을 피했고 뺨은 붉어졌으며 입술이 떨렸다. 그랬지. 미안해. 너무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끝을 흐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정말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들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 전 잊지 않았거든요. 너한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 말 매일 밤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들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텐 동력이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던졌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을 찢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의 연료가 되었다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무릎을 굽히고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서요,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야채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사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흔들며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그는 웃었다. 오늘 저녁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기른 거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제 진짜 학교는 여기였다고요. 그는 지갑을 꺼내 두툼한 지폐를 꺼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그는 다시 말했다. 괜찮아요. 전 이제 어른이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속에는 오랜만에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눈가가 촉촉해졌고 눈물이 흘렀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한마디 감사합니다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정류장에 나갔다. 감자는 몇 알 남았고 잼은 어제 다 팔려 더 만들 시간도 없었으며 깨싶은 새벽부터 따지 못했다. 전날 밤 너무도 오래 뒤척였기 때문이다.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고 생각들이 몰려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20년의 침묵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줄 줄은 더더욱.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고 허례허식도 아니었다. 오히려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난 세월 자신을 깎고 깎아 생긴 상처 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자동차에서 내렸다. 검은 차는 반짝였고 옆자리에서 젊은 운전기사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손에 종이컵 2개와 은색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 다가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네요. 따뜻한 커피 괜찮으실까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고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을 잊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종이컵 하나를 건넸다. 진짜 좋은 원두로 내렸어요. 따뜻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마치 죄책감에 빠진 아이처럼 눈을 피했고 이한결, 왜 또 왔니? 다 샀잖아. 나한테 더 줄 게 없어. 그러자 그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어제 생각했어요. 그냥 갈 수 없겠더라고요.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돕겠다는 말이 너무 쉽게 느껴졌고 그 돕는다는 단어가 마치 자신을 다시 불쌍한 노파로 만들까 두려웠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말했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받은 말들이 저를 일으켰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그 빚을 갚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가디건 소매를 잡아당기며 겨우 말했다. 나는 누가 뭘 주는 거 잘 못 받아. 어려워.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기회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저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혀를 덮었고 깊은 쓴맛 뒤로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졌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감각. 그녀는 컵을 쥔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그 떨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서 느끼는 떨림임을 알았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다. 무섭다, 한결아. 누군가한테 다시 기대는 게 무서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굽혔다.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번엔 혼자 남지 않게. 그녀는 다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이젠 그 따뜻함이 단순한 온도 이상의 것이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얼어 있었던 감정의 층이 녹고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다. 희망.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때로는 혼자였고 때로는 젊은 기사와 함께였다. 두 손에는 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수리도구나 나사 혹은 작은 종이봉투. 그는 그녀가 사는 오래된 집의 지붕을 살폈고 비가 새는 구석을 손봤으며 낡은 보일러관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다. 난 괜찮다니까, 한결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는 말, 그건 진심이 아니죠. 이제 좀 선생님 마음도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졌다. 그녀는 점점 말문을 닫았다. 고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방어벽 때문이었다. 수리를 마치고 그는 종종 차 안에서 꺼낸 도시락을 함께 나눴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손수 따온 상추와 직접 담근 된장을 내놓고 따뜻한 국물에 고구마를 넣어 함께 끓였다. 낡은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순간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가끔은 날씨 이야기, 가끔은 책에 대해, 가끔은 과거에 대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자신의 오래된 기억들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치던 날, 받아쓰기 채점하며 혼자 웃던 순간, 처음 교직을 시작하던 무렵의 떨림. 그는 경청했다. 말없이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는 그 눈빛에 마음이 놓였고 오래전 잊고 살았던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 집 안에는 하나둘 변화가 생겼다. 벽에 오래된 액자 대신 새로운 거울이 걸렸고 창계는 그가 선물한 허브 화분이 놓였다. 로즈마리, 바질, 애플민트. 그녀는 매일 아침 잎을 쓰다듬고 향기를 맡았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네가 준 봄이구나. 예전 같았으면 허투루 넘겼을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세상을 다시 보는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 낮엔 정류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그가 두고 간 커피 원두로 조심스럽게 물을 끓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 자주 서게 되었다. 아직 주름은 깊고 눈갠 그림자가 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미세한 빛이 보였다. 예전엔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그 얼굴이 이제는 조금씩 살아있는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단지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그녀 내면 깊은 곳, 한때 스스로도 버렸던 꿈의 씨앗을 다시 만지게 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너무 늙었어. 가르칠 힘도 없고 지금은 그냥 감자나 팔며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한 채 던진 방어였다. 그녀의 눈빛 속 어딘가엔 여전히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뀌어요. 선생님은 그런 목소리를 가졌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칭찬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진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책장을 열고 시집을 꺼냈다. 너무 오래 손에 닿지 않아 책장은 바스러질 듯 건조했지만 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낮게 조용히 읊조렸다. 오늘도 내일도 내게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그녀를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부드럽고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힘으로. 몇 주 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한 번, 단 하루만 해보겠다고. 복지시설은 도시 외곽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보육원이었다. 대기실 옆엔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 있었고 그 한쪽 구석엔 낮은 책장이 반쯤 채워져 있었으며 옆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허름한 소파와 색이 바랜 커튼이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감돌았다. 원장은 조용한 성품의 남자였고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읽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낯선 공간, 낯선 역할, 그리고 낯설게 다가오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 하지만 이한결이 옆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수업은 3명의 아이들과 시작되었다. 한 명은 서너 살쯤 되어 보였고 낯가림이 심해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훔쳐보았다. 또 다른 아이는 책장을 기웃거리며 자꾸 그림책을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고 마지막 아이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다가와 씩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전 유림이에요. 뭐 보여줄 거예요? 그녀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눈으로 다가온 것이 그러나 입술이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오늘은 달빛 고양이라는 동화를 읽어줄게. 고양이가 달에서 길을 잃고 지구를 찾아오는 이야기야. 아이들은 의외로 조용히 앉았고 그녀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자 공기 안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왔고 아이들의 눈이 조금씩 커졌다. 숨소리가 느껴졌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작은 손이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아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선생님, 또 올 거죠? 그 말에 그녀는 목이 메었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하나 꺼내었다. 오래전 시험지를 채점하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어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이다. 노트 맨 앞에 이렇게 적었다. 다시 시작하는 날들. 그리고 밑에는 작은 메모처럼 남겼다. 오늘 아이 한 명이 웃었다. 내 목소리 때문일까? 아니면 이야기 속 달빛 고양이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이한결은 자주 그녀를 찾아왔다. 수업 후에는 그녀와 함께 어린이 도서 코너를 정리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함께 고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물러나 있었고 그녀의 역할을 넘보거나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다시 뿌리를 내리도록 조용히 옆에서 흙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리를 비운 날 오래된 바느질 상자에서 알록달록한 천조각들을 꺼내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작은 방석을 만들었다. 아이들 무릎이 차가울까봐. 그렇게 말하며 복지관 소파 위에 살포시 놓았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일로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 그녀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고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다시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길가에서 만난 아이가 건넨 조그마한 꽃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꽃이 단순한 풀잎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용서의 징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젖히고 창을 열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기다림, 그리고 이제 자신이 다시 건네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고 해가 뜨면 할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에 책이 잡히는 것이 익숙해졌고 아이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다시 구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작은 변화들을 적었다. 누가 오늘은 책을 끝까지 들었는지, 누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누가 다가와 물을 달라고 했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과거엔 눈에 보이지 않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날그날의 감정들도 적었다. 오늘은 덜 외로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따뜻했다. 아이들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한결은 매번 복지관에 들르지는 않았지만 늘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타났다. 때론 손에 작은 박스를 들고 왔다.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 키트, 색연필, 접착식 그림판들. 때론 손수 만든 목재 글자판도 가져왔다. 이건 도서 코너 위에 붙이려고요. 그가 꺼낸 글자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여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배열했을 때 그 문장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곳은 삶을 읽는 곳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그 위로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수많은 교단에서 보았던 교훈 문구보다 깊었고 자신이 평생 말하고 싶었던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감자를 삶고 식탁 위에 자그마한 꽃병을 올렸다. 오래된 보자기로 감싼 병 안엔 아이가 준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 이게 아마 내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문장일 거야.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읽은 문장. 그리고 그날 밤 노트의 한쪽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새로이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도 삶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도 엄마 있어요. 그녀는 한순간 멈칫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 엄마가 있었어. 지금은 마음속에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따라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더 또렷이 부르고 싶어졌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예전 교실에선 출석을 부를 때조차 이름을 외우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이름들을 마음으로 불렀다. 서준이, 다율이, 예나, 민재. 그리고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우리 책 더 읽어요. 오늘은 선생님 목소리로 동화 듣고 싶어요. 그 말들이 그녀를 하루하루 붙들어 주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자라게 해주었다. 이한결은 여전히 그녀의 삶 한가운데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날은 고장난 스탠드를 고쳐주었고 어떤 날은 새로운 책을 사서 선물했다. 그녀는 여전히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이젠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번만이야. 그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억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었다. 때로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아이들 얘기를 하며 둘 다 조용히 웃었다. 사랑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믿음과 애정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원래 여기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춰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마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걸지도 모르겠구나. 여름이 깊어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을 채우던 어느 날, 그녀는 이한결과 함께 복지관 작은 도서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 뒤편엔 그가 새로 달아준 나무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서는 삶을 읽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바라보다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고 입술이 말없이 움직이다가 마침내 가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이야, 한결아.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고 이만큼의 시간을 함께 해줬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옆에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말없이 기다렸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그때 널 그렇게 몰아쓰고 상처 주고 그런 말은 선생이 아이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 그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 그 말이 너한테 얼마나 깊게 박혔을까. 그리고 넌 그걸 평생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난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어른이 된 남자의 평온함과 아주 오래전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전 이미 오래전에 선생님을 용서했어요. 아니, 어쩌면 용서할 일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팠지만 그 상처가 제 뿌리가 됐고 그 뿌리가 지금의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은 마르고 주름졌지만 그 속엔 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그 말을 들은 채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그날 이후로 널 잊은 적은 없었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네가 이곳에 돌아와 줘서 그리고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말끝에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조용히 흐느꼈다. 이한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로 조용히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선생님을 잊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던 존재였어요. 상처로 남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리고 점점 깊게. 말보다 확실한 고개였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가 단단한 고요로 번져갔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복지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땅거미가 지는 오후를 함께 바라보았다. 더 이상 교실도 출석부도 점수도 없는 세계에서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만으로 연결된 이 조용한 오후가 그녀에겐 모든 것을 의미했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 진짜 인생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나 자신도 드디어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건 큰 기회도 화려한 무대도 아닌 단 한 사람의 기다림과 단 한 번의 눈 맞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이한결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같이 가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딘데? 그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작은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만 열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낯선 장소였다.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건물 입구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린이 복지센터 새로운 배움의 공간 개관.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유아정 선생님의 헌신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읽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한결이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이곳은 이제 선생님이 지켜줄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배울 곳. 이름이 붙은 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여긴 선생님의 시간과 손길이 쌓여갈 곳이 될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구석엔 낮은 책장이 줄지어 있었다. 선반 위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고른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표도 달려 있었다. 선생님이 추천한 책, 오늘의 시 한 구절, 아이들과 함께 읽은 이야기. 한켠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읽기 정원이라 적힌 작은 코너가 있었다. 푹신한 방석 위에 아이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게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공간일까?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엔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2번 이곳에 나와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점점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름을 외우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잡아주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 되었고 그녀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따금 문득 생각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처음 배운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신이 다시 선생님이라 불린다는 사실에 익숙해졌다. 예전에 그 교단 위에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선생님. 어느 날 한 아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작은 여자와 키 큰 남자가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는 수줍게 말했다. 이게 선생님이랑 한결 아저씨예요. 둘이 있으면 여긴 집 같거든요. 그녀는 그림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한결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오래 살아서 다행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진하고 무겁고 아름다웠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와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복지관에서, 책장 옆에서, 아이들 옆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지만 더 단단했고 더 깊었다. 이한결은 여전히 옆에 있었다. 때론 먼발치에서 바라보았고 때론 함께 앉아 책을 넘기며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루는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난 이제야 진짜 선생이 된 것 같아. 이한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전 이제야 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둘은 웃었고 그 웃음은 창밖의 나무잎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퍼져갔다. 그렇게 어느 날의 끝자락에 그들은 함께 앉아 있었다. 세상에 잊혔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자리에서 상처로 꿰맨 자리마다 빛이 스며들던 그 오후,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았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살아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